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최소한 몇 가지 조금 암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지로 조금 각인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 시험장에서 꼭 생각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한번 몇 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지 되는 몇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단원에서는 우리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거 배우셨죠, 그쵸? 그래서 문제는 크게 물가가 상승 중일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반대로 물가가 하락 중일 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맞죠? 물가가 상승 중일 때, 물가가 하락 중일 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기말 재고액과 매출 원가와 이익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기말이 커지게 되면 원가는 작아지게 되고 이익은 다시 커지게 되고, 반대로 기말이 작아지면 매출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지더라.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문제상에서 물가가 상승 중일 때 이렇게 나오면, 물가가 상승 중일 때 그럼 앞에서부터 먼저 나간다. 선입선출법은 앞에서부터 먼저 나가니까 기말이 큰 게 남더라. 기말이 커지니까 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커지더라. 이 크기의 순서는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조건 선, 이, 총, 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기의 부등호 방향은 어느 쪽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크기는. 만약에 물가가 하락 중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 물가가 하락 중일 때 선입선출법은 앞에서부터 먼저 나가니까 제일 작은 게 기말로 남게 되더라. 그럼 기말이 제일 작아지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 되더라. 그럼 후입선출법이 가장 큰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고자산 정리하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수출을 했을 경우, 수입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운송 중인 물품의 소유권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그림이 필요하냐?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적지에는 누가 살아요? 선적지에는 판매자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도착지에는 구매자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운송 중인 물건에 대해서, 이 운송 중인 물건, 배 타고 태평양 건너가고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을 하면서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와 버렸으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은 누구의 소유권이 있더라?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소유권이 넘어와요. 그러면 도착지 인도 조건은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왔으니까, 운송 중이니까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잘 모르시면 다시 한번 또 돌려서 보시고, 이 정도의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유가증권에 대해서. 유가증권. 우리가 시험 문제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일반 전표에서 우리 재고자산, 유가증권 우리가 구매했을 때, 혹은 처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고, 결산 문제에서는 평가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고, 그런데 우리 유가증권에 시험 문제상에서 주어지는 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지 되고, 첫 번째 단기매매증권은 취득의 시점하고 상관없이, 자, 그러니까 우리 단기매매증권은, 자, 취득 원가라는 게 있고, 가치의 평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다시 하락했다, 그리고 다시 상승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도 취득 원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상승할 수도 있고
평가 하락할 수도 있고 다시 처분에 상승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동일한 그림이 나왔더라. 이렇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가장 마지막에 평가한 금액, 그러니까 이게 전기말 평가 금액이에요. 전기말 평가 금액하고 가장 마지막 지금 거래하는 금액, 이게 처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평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 뭐 그래프가 반대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가와 처분이 모두 전기에 우리가 평가했던 금액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전기말 평가 금액과 마지막 처분가 혹은 마지막 평가 금액, 이 차액만큼이 평가손익, 처분손익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은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란 얘기는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계속 자본 항목으로 처리를 해서 이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최초의 취득 원가가 계속 끝까지 따라다닌다. 계속 끝까지 따라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평가 이익이라는 게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손실이 생기게 되면 이익을 먼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손실이 되더라. 이렇게 개념이에요. 이렇게 개념이다 보니까 무조건 최초의 취득가와 마지막에 처분가 혹은 마지막 평가 금액, 이 차액만큼이 평가손익이 되고 처분손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취득 원가와 비교한다. 항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 매매 증권은 제일 마지막 전기말 평가 금액하고 그 다음에 단기 금액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사채. 우리 사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채라고 하는 게 할인 발행도 가능하고 할증 발행도 가능하다. 그러면 사채는 매년 이자를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이자 지급 시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할인 발행했을 경우에는 차변에 이자 비용, 그리고 대변에 당연히 돈이 나가야 할 거고,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올 거예요. 상각액이 올 건데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액면 이자율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금액이 나가요. 매년 예를 들어서 이자를 3년 동안 3번 지급한다. 그러면 매년 동일한 금액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럼 이 둘의 짝꿍이 이자 비용이 되게 되니까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의 금액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지금 무슨 경우? 할인 발행했을 경우.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차변에 이자 비용, 그리고 대변에 돈이 나오게 되고, 차변에 가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돈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급을 하니까 돈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어떻게 되더라? 증가한다. 처음에 조금,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되게 되고, 그럼 이자 비용의 금액은 둘의 금액은 똑같아야 하니까 이자 비용의 금액은 처음엔 조금 많다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자 비용이 할인 발행했을 때는 점점점 증가하도록 돼 있고, 할증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점점점 감소하도록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상각액은 할인, 할증 모두 매년 어떻게 된다? 증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채의 장부 금액을 알아봐야지 되는데, 사채의 장부 금액은
처음에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이렇게 있더라. 할증, 할인. 그럼 처음 출발하는 게 장부가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이 액면가고. 그럼 만기가 되었을 때 우리 할증 발행 차금은 모두 다 소멸해야 합니다. 소멸해야 하고 할인 발행 차금도 모두 다 소멸해야 합니다. 결국 액면 금액에 맞춰지게 돼요. 만기가 되면. 결국 이 파란색 라인이 장부가의 움직임인데 장부가는 매년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뭐 했을 때? 할증 발행의 경우 장부가는 매년 감소하도록 되어 있고 할인 발행의 경우는 장부가가 매년 어떻게 되더라? 액면에 점점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에 증가하도록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는 지금 이 그림이 글로 다 주어져요. 그러니까 할증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할인 발행했을 때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할증 발행했을 때 장부가는 매년 감소한다.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가는 매년 증가한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조금만 더 암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원가 회계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그래서 원가 행태는 고정비, 그리고 변동비, 그리고 준고정비, 그리고 준변동비. 이렇게 차트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비, 그 다음에 변동비, 그리고 준고정비, 준변동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가 점점점 감소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뭐뭐 있더라? 감, 임, 보, 세가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원가가 고정비의 대표적인 것이고 변동비의 대표적인 거, 변동비는 우리가 직접비가 다 변동비예요. 직접비는 다 변동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비가 있습니다. 변동 제조 간접비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준고정비에 해당하는 것은 렌탈료나 리스료. 렌탈이나 리스. 그래서 장비를 하나씩 더 추가가 필요할 때 준고정비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변동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준변동비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요금이 존재하는 것들이다. 기본요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력비가 있더라. 그래서 얘를 우리 준변동비는 기본요금은 고정비에 해당하고 추가 사용요금은 변동비에 해당해요. 그래서 고정비랑 변동비가 같이 있다라 그래서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고도 부릅니다. 혼합원가. 그래서 혼합원가, 준변동비 같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 그림만 조금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 시험에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론 문제 한 두세 개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그냥 최종 정리하시면서 시험장에서 그냥 이미지로 트레이닝 한번 하시고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 우리 수험표, 신분증, 그 다음 필기도구, 계산기 꼭 지참하시고 시험장에 30분 전에 입시를 하셔서 꼭 PC 점검 다 마무리해 주시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감 가지고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